네, 안녕하세요. 우리 안 대표님.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퇴임하고 나서 이런 재밌는 일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 저랑 같이 저기 네. 하셨지만, 네네. 간단하게 좀 우리 소개 좀 해주시면. 예, 저는 대우증권에서, 리서치 센터장을 지냈고요. 그리고 이제 대우증권이 미래에셋하고 합병한 이후에, 미래에셋대우 센터장을 지내다가 그 이후로, 전문위원으로, 계속 리서치 센터에서 있다가, 2022년 말에 퇴임을 했습니다. 퇴임을 해서 컨설팅 일도 하고요. 은퇴 관련 책도 강의도 많이 하고, 쓰시고. 이번에 이제 책을 하나 썼는데요. 책도 쓰는 것도 힘들지만은 마케팅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책은, 잘 안 돼요. 저도 몇 번 썼는데, 다 옛날 얘기 한데, 이거 막. 그때 좀 유행되는 거랑 매치가 안 되면, 네. 어렵고, 핀텍 쓸 때만 한 번 만 번 정도 넘어갔고, 솔직히 2달 동안 쓴 건데, 만 번 되고, 중국은 사실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4,000권 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요즘에는 그 한강 특히- 대파 때문에요. 네. 책이 그쪽으로 쏠리면서 하기 심하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더 힘들어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쓰신 특히 이제, 지금 저희가, 주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저희가 이제 헬스케어하고 니슬버터,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의 액티브한 시니어들이 많아지거든요. 네. 저도 이제, 노년이지만, 네. 그러나 이게, 전에 같으면 이제 좀 패시브한 노년, 네. 그런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럼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요양병원, 요양원 이런 건데, 요즘은 이제 액티브한 시니어들이 네.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제 또 그런 분들이 지금 다 포함하면 지금 고령인과 저희 1,000만 명이면 20%잖아요. 사실은 엄청난 많은 거고 또 그거 갖다가 또 저는 그렇게 해석을 잘 안 하죠. 어떤 분들은 그냥 또 시장이나 산업으로 보면은 와 굉장히 큰 실버 산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러나 이제 저희 오늘 다루는 것은 들어오시는 또 이렇게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또 다 각각의 또 저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노후를 대비해서 또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여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 비즈니스 관점에서 어프로치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해서 그냥 우리가 편하게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고령화가 좀 너무 빠르잖아요. 지금 빨라도 너무 빠르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됐던 나라가 일본이었는데요. 지금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일본에 비해서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한 7%를 넘어가면은 이제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요. 14%가 넘어가면 고령 사회, 그리고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국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18.6%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기준으로 하면은 20%를 넘어가서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는데 한국이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그 예상되는 기간이 8년이거든요. 근데 일본이 가장 빠르다고 했는데 1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보다 지금 1.5배 정도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노후와 관련된 그런 정책들이 잘 보완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않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니까 앞으로 사회 문제가 좀 많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미 사회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니까 사실은 여기가 고령화, 노령화, 초고령화, 이제 초노령화라는 보다 초고령화, 고령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쨌든 간에 고령화 많이 쓰는데 비율이죠, 비율. 예. 그러니까 이제 혹시 시청자분들도 그냥 근데 6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이 연간 몇 프로씩 늘어난다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는데 그거는 사실 여러 가지 이제 합의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고령화 비율로 보는가 하는 것은 저는 가끔 이제 좀 시니컬하게 얘기할 때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면은 우리나라 옛날에 그 말 하나 있잖아요. 네. 고려장이라고 있잖아. 고려장.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고려장이 고려시대 때 이제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이제 그런 건데
못 살았으니까 그런 거지만 사실 우리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그걸 잘 못하면 현대판 고려장애를 할 수 있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업고 갈 사람이 업혀가는 사람보다 너무 적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비율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율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의료가 발달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사는 날이 자꾸 길어지고 에이징이 그러니까 길어져요. 사는 날이 출생률은 팍팍 떨어지고 예 그러니까 이 노인분들은 나이 든 분들은 점점 증가하고 매년 지날 때마다 60세, 65세에 진입을 하는데 예 앞에서 계속 앞으로 전진하고 계신 거죠. 또 그러니까 거기는 계속 전진하고 여기는 팍팍 떨어지니까 양방으로 비율이 상승률이 고령화라는 비율이 두 가지에서 다 커요. 여기서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빨라지고 출생률이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가장 많은 연령대별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지금 이제 가장 많은 연령대 인구가 50대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40대, 60대였는데 그 10월달에 이제 통계청에서 인구조사 결과를 또 발표를 했는데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60대 인구하고 40대 인구하고 역전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60대가 더 많은 거예요? 예, 60대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70대 이상 인구 수가 30대보다 많습니다. 70대 이상 인구 기준이 11%입니다. 11%. 그러니까 10분 중에 한 분은 70대 이상이라고 봐야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70대 이상 인구 비중이 23%입니다. 그리고 80대 이상이 10%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고령화에 대한 문제들이 그 사회적인 기반이 이제 마련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좀 뭐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심각하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그 논의를 통해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하고도 뭐 의견을 공유해보고 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말씀드리니까 왜 지금 역삼각형이 되고 있다 인구 구조가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것도 보시는 분에 따라서 그래 비즈니스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분도 어떤 분은 또 이걸 또 이렇게 표로 또 계산을 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가지고 뭐 저렇게 되면은 뭐 좀 신경 많이 써야 되겠네 이제 이런 분도 있고 저는 사실 젊었을 때 이제 나이가 들면은 뭐 돈 벌겠다는 것보다도 이제 비영리적으로 좀 이렇게 좋은 일 참자는 차원에서 3S를 좀 했으면 좋겠다. 3S 산업을 혹시 뭐 감이 오시나요? 제가 3S 산업 잘 감이 잘 안 오죠. S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실버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뭔가 모르지만 3S는 실버, 세계의 실버겠구나. 그럼 우리 또 삼민주의 딱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실버의 실버한 실버를 위한 그런 산업을 한번 물론 이제 거기는 오로지 그냥 실버들이만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것만 아니지만 왜냐면 이제 패시브한 실버도 있고 액티브한 실버가 정렬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로 이해가 잘 되잖아요. 이해가 잘 되죠. 그러니까 액티브한 실버가 또 이 패시브한 실버를 갖다가 또 이렇게 도움도 주면서 산업을 갖다 이끌어 나가는 한 축, 전체 축은 될 수 없고 거기에 뭐 기술적 기반 이런 것도 전문의들이 와서 이렇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그런 무브먼트가 운동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 좀 제가 해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워낙 빨라가지고 좀 지금 말씀 주셨지만 좀 사회적인 문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사회적 이게 이런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어떤 이슈가 경제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우리 경제학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리소스 센터 하시는 거 다 잘 아시죠? 그러니까 마켓 메커니즘 시장 그 기능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처리할 거라 해결을 못하면 그게 사회적 문제가 돼요. 맞습니다. 사회적 문제를 사회적 기구나 뭐 여러 가지 그걸 통해서 그걸 해결을 못하면 정치적 문제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곤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뭐 이미 뭐 파퓰리즘 뭐 나눠갖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게 중산층이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양커돼갖고 이제 그런 생긴 문제들인데 특히 자영업자 중심으로 해서 이게 또 세대로 해서 나눠지면은 뭐 그냥 아무리 갔더니 보니까 그 갭이 많더라. 뭐 이렇게 남북 간의 격차, 뭐 동서 간의 격차, 세대 간의 격차, 지금 이제 노인 간에도
문제가 뭐냐면은요,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실버 산업도 활성화가 되려면은 그 어떤 중산층 이상의 대상자가 많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기반이 너무 좀 약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OECD 기준으로 해서 그 OECD 38개 국가 중에 그 불명예스럽게 1위를 하고 있는 4개의 파트가 있습니다. 네네. 그 하나의 파트가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1등이고요. 네. 그리고 노인 자살률, 네.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 1등. 네. 이 경제활동 참가율 같은 경우는, 그럼 노인들이 그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네. 반문하실 수 있는데, 그, 돈을 많이 벌면서 경제활동을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경제활동을 65세 이상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 중에 한 41%가 네. 월 급여가 1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계를 위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 은퇴 연령이 또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네. 실질 은퇴 연령이 한 몇 세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실질 은퇴라는 건 사실상의 뭐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거. 예,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씀하시는 건 네, 평균적으로 네네. 저는 제가 보니까는 한 72, 3세 더 정확하시 말씀하시는 건 네, 평균적으로 네네. 저는 제가 보니까는 한 72, 3세 더 정확하십니다. 맞아요? 72.3세입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데요? 매사기가 좀 있죠. 제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 나이가 73세거든요. 그러니까 건강 나이라는 거는 아프지 않고,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73세라는 건데, 이게 실질 은퇴 연령이 72.3세라는 것은 결국에는 아플 때까지 일을 한다라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높은 현실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게 이런 기반들이 그 밑단에 있는 그 노인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지 않으면은 뭐 실버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무리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격차가 막 서로 세대 간의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활성화되는 데에서 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헬스케어 실버타운 네.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제 사실은 융합적으로 좀 바라보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건강만이 아니라 또 금융만이 아니라 또 부동산 네. 실버타운이니까 그런 고령 인구를 위한 그 아파트일 수도 있고 네. 어떤 주택일 수도 네. 있고 또 그런 것들이 형성되는 타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 분들이 계속 논의가 되어 왔고 예. 또 거기에 또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또 이걸 또 하나씩 또 파고들어서 하니까 근데 이제 부동산 쪽 가서 보면은 그게 거기 이제 그래서 융합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의 공통적인 수요 그 수요는 사실은 그 불안과 걱정이 상당히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헬스케어 관련해서. 네. 그래서 뭐 암이라는 게 무섭기도 하지만 네. 사실상 이제 일상적으로 사상 무서운 네. 거는 갑자기예요. 갑자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죠. 갑자기라는 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좀 큰 병원, 서울, 네. 이렇게 서울 근교 땅값 비싸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우리 디벨로퍼들 시행해갖고 네.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건설사 들어오고 이렇게 하려면 결국 이제 거기서 그러면 월 임대료가 상당히 그러면 이제 구구 말고 자기가 또 예. 써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이게 평균적으로 상당히 높은 500, 그렇죠. 700이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분이 지금 우리 6천만 명이면 20%는 몇 퍼센트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러면 그 건설 이쪽에서 볼 때는 비즈니스 모델이 안 나오네. 이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멀리 하게 되면 좀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런 어려상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변화가 있다. 하나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비중이 워낙 높으니까 정부가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제가 아까 찾아봤는데 지금 못 찾았는데 민간과 정부, 그러니까 공공과 정부의 합작이죠. 그래서 그 무슨 방식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이렇게 인프라 같은 거 투자 이렇게 할 때도 무슨 방식 하나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채권을 사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부는 정부 공공재로 들어가고 예산 쓰든지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다른 형태로 복지로 들어가는데, 효율적으로 들어가게 하려면 사실 이것을 마켓에 묶여가지고, 그 올로케이션, 네. 자원을 갖다 올로케이션 하면 사실은 배분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제 뭐 20% 됐고, 폭까지 됐으니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기술적인 인계치 돌파인데, 전에는 이제 사실은 뭐 아프면은, 불안하잖아요. 어떤 네. 상태인지 몰라가지고. 근데 이제는 뭐, 전부 다 죄송한데, 그러니까 이제 의료도 어떤 그런 그 AI라든지 또는 어떤 그런 기계 이런 거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의사 선생님들의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고 특히 이제 진단과 처방 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진단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죠. 옛날 대비.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근데 보면은 한 20시간 전에 아시는 거면 그냥 딱 봤을 때 임진도 하고 뭐 이렇게 청진이 되고 빅데이터에서 하면 한 3일 전에도 좀 대략 이상의 징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증권 쪽에서 뭐 거래 같은 부족한 사람들은 그런 걸 알잖아요. 왜냐면 하루에도 제일 무서운 게 사실은 이제 갑자기는 전부 혈압과 관련이 있는데 아니 그냥 내가 병원 가서 잰 거가 그게 꼭 맞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하루에도 혈압과 혈당이 특히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수시로 업앤다운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보게 되면 훨씬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데이터를 갖다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해서 저장을 하고 분석을 하고 상시적으로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게 다 이제는 뭐 우리나라 쪽에도 있고 뭐 외국도 다 그냥 차기만 해도 다 뭐 디바이스로 해서 IoT 연결 다 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멀리 써도 된다는 거지 이제 왜냐면 뭐 서울서 부산 오는데 3시간인데 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아직까지는 좀 그래도 좀 그런 걸 좀 겁나하고 그런 건 있지만 조금씩 그런 게 정리가 되면 괜찮네. 그럼 내가 일주일에 뭐 어떤 분은 일주일에 이틀은 속초에 있고 임대로 그리고 누가 이제 그한테 연락을 딱 짓는 거예요. 뭐 일주일에 이틀은 속초, 이틀은 부산, 이틀은 뭐 해남 뭐 이렇게 해남 가격 뜨는 거 아니겠지? 약간 이렇게 된다든지 하면 그러면 저는 이제 나이브하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되면은 우선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그냥 거기 땅값은 싸잖아. 그리고 이제 싸다는 것보다는 해가 여기 근교보다는 서울보다 그래서 그렇게 좀 되고 공기 좋고 경관 좋고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선택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본인도 뭔가 좋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또 그런 산업으로서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런 실버 인더스트리를 뿐만 아니라 실버 인더스트리가 새로 탄생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걸 통해 갖고 이제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고용 효과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 저기 서비스만 하는 게. 또 하나는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는 거지. 제가 뭐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런 게 굉장히 그냥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좋을 수 있다. 잘만 우리가 오거나이즈 하면.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높다라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의 맹점이 뭐냐면 그런 것 중에 하나의 또 맹점이 뭐냐면은 부동산 비중이 우리나라가 높지 않습니까? 근데 OECD에서 이제 그 노인 빈곤율을 측정을 할 때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가치를 빼고 나서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노인들은 그렇게 수치상으로는 가난한 건 아니에요. 가난한 건 아닌데 이제 문제는 이런 부동산 자체도 이제 너무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못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의 편차가 좀 심해지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 어차피 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을 그냥 아파트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보다 실버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쪽으로 부동산을 유도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노후에도 훨씬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자기 어떻게 보면 노인 입장에서는 건강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좀 한번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뭐 이를테면은 제가 볼 땐 지금 좀 부동산을 보는 시각이 틀린데 지금 우리나라 그럼 뭐 나이가 들면 우리 먼저 우리 본격적인 금융을 얘기하실 거지만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동산의 문제는 뭐야? 담보력도 있고 다 좋은데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너무 그냥 한 방에 크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좀 활용을 해갖고 다양한 상품 만들거나 또 생애주기 역주기잖아요. 영모기지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얼마든지 사실은
뭐 그렇게 해서 일부는 그렇게 해갖고 임대를 자기가 돌아가기도 네. 하고 그리고 좀 여분이 있는 거는 뭐 다른 용도로 쓰거나 만약 여분이 있다면 뭐 하여간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이 있는데 그래서 하여간 지금 전부 다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걸 좀 더 들여다보고 같이 얘기하고 해결하는 그런 필요성 자체가 또 있고 제가 볼 땐 전부 다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좀 생겼다 어쨌든 간에 라고 보고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나이가 들면은 저도 나이가 들었지만 보수적으로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보수적이 되냐? 젊었을 때는 자빠져 다시 일하면 되는데 네. 저는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넘어지면은 골반이나 이거 뒤태고 다치고 그냥 그런 뜻이 아니고 재기하기가 쉽지가 않아. 예. 왜냐면 맞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게 보수적이 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조급해지기도 해요. 사실은 예. 저도 그렇지만 조급해져.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단타, 뭐 주식 같은 거 그래갖고 오히려 더 막 더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래. 더 손해보는 경우도 많으시고